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양성필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시작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사랑, 이거는 좀 요원한 얘기인 것 같고, 장애인을 사랑하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것은 윤리적 가치인 것 같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장애인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도 물론 함께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제는 1988년도 11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죠. 앞에서 보시다시피 지체장애는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운동장애나 신체기능장애는 주로 이동이나 손동작의 곤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리적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에, 사회성 발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이란 용어를 장애 정도로 심사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장애등급이 이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 이 장애등급제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장애인 등록제 및 15가지의 장애 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장애인 복지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1988년, 그러니까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97년도까지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1988년에 장애인복지 대책위원회 규정이 공포가 되고요. 1988년 10월에 서울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서 11월에 장애인 등록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되고요. 89년에 장애인복지체육회가 설립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애인 등록 사업 전국 확대 실시가 장애인 복지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이제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그 한계는 의학적 접근으로 뭐 지체장애,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장애로 인정해서 등록을 받아줬다. 이런 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가장 대표되는 게 장애인 거주 시설인데요. 이거는 이제 생활시설이었죠. 생활시설.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라는 건데 이것도 명칭이 이제 거주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제 장애인 복지 쪽은 그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장애자에서 장애우에서 장애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그 호칭 자체가 어쨌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소외되고 좀 그래 내가 좀 사회적 약자고 덜 가졌다 싶으면 그런 호칭 하나에도 이제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반 그러니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현저히 저조하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애인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주도 많지가 않으시고 또 그냥 경쟁 고용이 있고요. 보호 고용이 있고 지원 고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해서 어디에 취업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마냥 보호되어 있는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는 근로 능력 자체가 아깝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 고용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19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장애인 직업재활 촉진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장애인 직업재활 촉진법, 그러니까 지원 고용의 근간이 되는 이 장애인 직업재활 촉진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991년에 만들어진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 직원의 숫자가 300인 이상이면 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 1991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직업재활 촉진법의 핵심입니다. 300인의 3%는 9명이죠. 9명. 네, 여기 보시면 보편적 차별금지에 의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어 이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ADA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횡단보도 그 단차가 요즘에는 거의 다 없어졌지만, 그 단차를 1mm도 차이 나지 않게 지상과 횡단보도 인도 사이를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단차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휠체어 앞바퀴를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그 작은 바퀴는 그 낮은 단차에도 걸립니다. 그럼 장애인 넘어지고 떨어져서 낙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강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런 법률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자립생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PPT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생활운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권운동, 아니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피부 색깔로, 아니면은 돈이 있다 없다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인권 운동가였죠.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 회복, 이런 것들이 196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이 되어 왔었습니다. 장애인 운동은 바로 그 사회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을 잘 알죠? 에드 로버츠. 1962년 가을 중증장애인이었던 에드 로버츠가 이 사회운동의 진원지였던 버클리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버클리 대학.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장애인의 이제 인권운동, 자립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중증장애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는 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자유롭게 모든 강의실을 다닐 수 있는 접근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에드 로버츠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 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장애인 학생에게 어떤 장애에 따라서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게 일리노이 대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클리 대학에도 좀 실천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이 자립생활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